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물 중심주의랑 생명 중심주의적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앞장에 보면 알겠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의 관점, 4가지 관점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인간 중심주의까지 살펴봤다. 그쵸? 오늘 배우게 될 동물 중심주의는 이미 다 접해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인간 플러스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 존중,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에는 누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 지난번에 다 다뤘던 학자들이에요. 그 밑에 보면 알겠지만 싱어, 레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학자이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싱어랑 레건의 제시문도 살펴보고 내용 정리도 복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싱어의 제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고통을 받는다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마저 읽어볼게. 그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든 간에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어떤 다른 존재와 대략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그런 존재들을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얘들아, 그 뒤에 한번 같이 줄거볼까? 이러한 것이 그 뒤에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라는 경계선이 유일한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 되는 까닭이다.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감각에 한번 괄호 쳐볼까? 얘들아, 감각이라는 용어 낯선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옛날에 1학기 때는 감각이라는 용어 대신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 6글자로 뭐라고 했더라? 네, 맞아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했지. 그 감각이랑 쾌고 감수 능력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옆에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쾌고 감수 능력 같은 뜻이다. 자, 그러면 우리 싱어의 주장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감각이 있는 존재는 다른 말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 정리를 한번 내려가 볼게. 첫 번째 동그라미 다 같이 줄거볼게요. 이 사람은 공리주의에 근거해서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의 소유 여부로 보고 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을 얘들아 유일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 다른 거 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위에서 나왔듯이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다. 그쵸?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게요. 쾌고 감수 능력, 다른 말로 감각이 있는 동물은 이익 관심을 가진다. 선생님 이익 관심이 뭔데요? 1학기 때도 했는데 이익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은 추구하려고 하고 고통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익 관심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감각이 있는 존재는 다 이런 이익 관심을 가지겠다. 맞죠? 따라서 그 뒤에 한번 줄거볼게.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라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나와 있네.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해라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려하고 존중해라 라는 것이 싱어의 주장이다. 따라서 세 번째 동그라미 마저 읽어볼게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근거해서 동물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에 비해 저급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차별주의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선생님이랑 밑에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싱어와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 선지들 한 번에 쫙 모아봤습니다. 자, 싱어의 입장인지 아닌지 OX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첫 번째, 싱어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고통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맞아요.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라는 말이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라는 말과 같다. 그쵸? 그래서 O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선지.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이거 싱어의 주장으로 맞을까 틀릴까?
바로 맞죠?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 이야기하고 있네. 자, 그럼 세 번째, 인간과 동물은 동일한 도덕적 지위 또는 권리를 지니는가? 이거 약간 헷갈리네. 동물 중심주의는 동물까지 도덕적 지위, 권리를 지니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얘들아, 근데 여기서 틀린 건 바로 동일한입니다. 우선 X 해주고 설명할게요.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라고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엄연히 다른 존재이제, 얘들아, 도덕적 능력에서 차이가 나요. 동물은 인간처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 동물은 도덕적 지위, 권리를 지니는 건 맞지만 인간과 똑같은 동일한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정리되겠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가? 이것도 X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건 맞지만 이 둘을 똑같이 대라는 말은 아니다. 그쵸? 얘들아,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쵸? 이게 바로 싱어의 주장이라는 거. 헷갈리는 선지들 모았는데 한번 비교하면서 싱어의 주장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무론자인 레건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레건 하면 레건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삶의 주체라고 했지. 싱어 같은 경우에는 쾌고 감수 능력, 레건 같은 경우에는 삶의 주체라는 키워드가 이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레건의 제시문 한번 같이 읽으면서 줄 그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인간과 인간은 아니지만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인간 플러스 인간 아니지만 삶의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부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네. 마저 줄까 볼게. 이런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자원, 다른 말로 수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금방 줄 건 것들에서 한번 삶의 주체 한번 가로쳐보고 레건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자원 밑에 적어볼게요. 수단.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 대상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무론자이다. 그쵸? 특히 다른 것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레건의 주장이네. 자, 그럼 레건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동물 중심주의자인데 레건은 첫 번째 동그라미, 공리주의가 아니라 의무론에 근거해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얘들아, 내재적 가치 우리 앞에서 칸트 할 때도 나왔었다. 그쵸? 수단적 가치랑 다르게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를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쵸?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론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네. 의무론자들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칸트와 레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선생님 그 밑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 그쵸? 칸트와 레건 둘 다 의무론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은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도 분명 존재한다. 맞죠? 칸트는 인간중심주의, 레건은 동물중심주의자잖아. 이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은 어디까지를 보느냐가 차이점이더라. 그쵸? 칸트는 거기 밑에 차이점에 선생님이 적어놨네.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으로 봤고, 옆에 나와 있는 레건은 인간 플러스 삶의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부 포유 동물까지 포함을 시켰다. 그쵸? 이게 둘의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자주 출제된다. 그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레건의 주장 정리한 거 두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는데 줄 거 볼게요. 삶의 주체로서 일부 동물은 그 자체로서 가치, 다른 말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레건은 주장하고 있네. 자, 여기서 여기 한번 가로쳐 볼게요. 일부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밑에 하나 참고해서 또 삶의 주체 정리해 놓은 거 보이나?
그러면 도대체 이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춘 존재인데요? 삶의 주체는 이런 행위자를 말한대요.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를 삶의 주체라고 부른대요. 그 뒤에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놨는데 한번 볼까? 당연히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고 감수 능력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다. 필요에 동그라미 쳐볼게. 필요 플러스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과 같은 고등 기능이 추가로 갖춰져 있는 존재를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같은 동물 중심주의가 자이긴 한데 칸트와 레건이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권리를 지니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동물의 범위는 다르다, 그쵸? 칸트는, 위에 나오는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만 가지면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과 같은 고등 기능을 추가적으로 갖춘 일부 포유동물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니는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 또 싱어와 레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이 둘은 의무론자인지 공리주의자인지도 차이점이 있고, 동물 중에서도 어디까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는지, 어디까지를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라고 보는지 차이점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 각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의의점,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동물 학대, 동물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쵸? 이런 동물에 대한 비도덕적인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맞아요. 싱어는 지금도 이런 동물 학대, 동물 실험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쵸? 반면에 한계점은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충돌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 외에 그러면 식물, 생태계 전체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라는 한계의 비판을 받기도 하겠다, 그쵸? 네, 여기까지가 우리 동물 중심주의였고, 여기까지는 우리 동물의 권리 논쟁할 때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개념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 25번 학습지로 넘어갈게요. 25번 학습지 넘어가니까 세 번째 생명중심주의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네. 생명중심주의에 속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생명이 있는 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중심주의자들이겠다, 그쵸? 생명중심주의에 누가 속해 있는지 한번 밑에 살펴보세요. 슈바이처와 테일러라는 사람이 속해 있네. 얘들아, 테일러는 뭐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슈바이처는 우리 처음 보는 사람 아니다, 그쵸? 어릴 때 위인전에서 한 번쯤은 접해봤을 사람인데,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의 이런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던, 또 의사로도 유명하지만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철학에서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명이 있는 것들을 외경, 외는 두려워하다, 경은 존경하다 할 때 경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펼쳤던 철학자이기도 하다. 자, 그럼 슈바이처 생명중심주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 한번 제시문 보면서 살펴보면서 줄 거볼게요. 첫 번째 줄에 바로 생명 외경 사상 드러나 있네. 한번 줄 거볼까?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그 자신의 생명을 외경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살려는 의지에게도 외경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인간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외경,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생명 외경 사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살펴볼게요. 그는 그러한 다른 생명을 자신 속에서 경험한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하며 발전 가능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고양시키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생명 외경 사상에 따르면 얘들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악한 행위겠지. 또 마저 읽어볼게. 인간은 다른 생명을 희생해가며 살아나가야 하고 생명을 죽이고 선상함으로써 계속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잔인한 법칙에 얽매여 있다.
얘들아, 사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훼손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린 놓여 있다. 그쵸? 생존을 위해서는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는 윤리적 존재로서 가능한 이러한 필연성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생명 의지의 분열을 지향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슈바이처의 주장이 뭔지 하나하나 한번 내려가서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대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하고 우린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된다. 여기 줄까 볼까? 생명 외경 사상을 제시했다. 두 번째, 생명 외경 사상에 따르면 두 번째 동그라미,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은 모두 선한 행위입니다. 반면에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은 악한 행위, 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슈바이처의 또 주장. 슈바이처 현실적인 면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 외경 사상에 따르면 세 번째 동그라미 줄까 볼까? 생명은 동등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네 번째 동그라미, 생명은 차등성을 지니기도 한다라고 하네. 동등성은 뭐고 차등성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의 동등성부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은 그 자체로 선이며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얘들아, 여기 한번 줄까 볼까? 그 자체로 선이며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 아까 앞에서 칸트 할 때도 레건 할 때도 나왔는데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 내재적 가치라는 용어 썼던 거 기억나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 자체로 선이다, 가치를 지닌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생명체들 간에는 위에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고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고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이 바로 슈바이처의 생명의 동등성입니다. 반면에 슈바이처는 생명들 사이에는 차등성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차등성이 뭐지? 마저 읽어볼게. 인간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이거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쵸?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며 생명을 해칠 때는 항상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명을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고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놓여있지만 무분별하게 생명을 훼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적어볼게요. 생명의 무분별한 훼손을 금지하는 표현이다. 생명을 죽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무분별한 훼손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농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보면 가축들을 이렇게 죽여서 생존을 이어가는 거,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길을 지나가다 우리 이런 행위 많이 하잖아. 와, 저 꽃 예쁘다, 저 잎사귀 예쁘다 하면서 그런 거 막 딱 뜯을 때 있지. 그런 건 훼손 안 된대요. 그렇게 생명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되지만 우리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죽이고 훼손하는 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꽃 예쁘다고 지나가다가 그런 거 뜯거나 또 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쵸? 슈바이처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일러라는 사람은 또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볼게요. 테일러는 어떤 제시문이 나와서 이 사람 테일러인가?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키워드가 또 뭐냐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거의 99%가 테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의 제시문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 한번 읽어볼게.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한번 줄까 볼까? 마저 읽어볼게.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지어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아이고, 좀 말들이 어렵다. 그쵸? 이 문장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테일러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일러의 주장 한번 내려가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고 나면 또 위에 제시문들이 조금 더 잘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대요.
얘들아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 않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살려고 하고 번식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한다. 그쵸?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대요. 여기 줄까 볼게.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중심, 목적론적 삶의 중심. 얘들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생명이 있는 우리 인간들도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생존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고 번식을 해서 종족을 유지하려고 한다. 맞지? 나름대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라고 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의식이 있고 없고 인간의 필요와 관계없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고유한 가치, 즉 여기 줄까 볼게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으로 고려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네. 얘들아 지금 너희 혹시 공통점 발견했나?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생명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칠 때 다들 각자 학자들은 그들이 모두 그 자체로 가치 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 다음에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맞죠? 내재적 가치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지 말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지 아닌지 본래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고려 대상, 존중의 대상, 배려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여긴 다 줄까 볼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줄까 볼까? 여기에 가로쳐 볼까?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다. 생명이 있는 동물, 식물, 인간은 모두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런 걸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린 그 중에 그저 하나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식물보다 더 우월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네 번째 동그라미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가지 의무를 진다 라고 하는데 테일러가 주장하는 네 가지 의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악행 금지의 의무. 우리는 생명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다른 말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또한 불간섭의 의무를 지는데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하거나 개조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이때 생태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생태계는 다름 아닌 위에서 얘기했던 생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 공동체를 인간의 입맛대로 조작, 통제, 개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불간섭의 의무라고 하네. 세 번째, 성실 또는 신의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사냥이나 낚시처럼 동물이 속여 인간과 동물 사이에 신뢰를 깨뜨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네 번째,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만약에 해를 끼쳤다면 마땅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상적 정의의 의무입니다. 테일러가 주장했던 내용들 정리 가능하겠나?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들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했고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생명체들은 모두 그 자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 생명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지 그들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그들을 조작하려 하거나 개조하려 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테일러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우리 생명중심주의자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주장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한계점 또 각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의점. 생명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또 한계점은
사실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다, 그쵸? 그리고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또 한계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동물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에 속하는 학자들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제일 범위가 넓어집니다. 생태중심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살펴볼 거고, 플러스 지금까지 서양의 관점 살펴봤잖아. 이제는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 유불도의 관점 간단히 살펴보고 이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